이 성경 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영감을 주셔서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때려 박아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탤런트대로, 그리고 자기의 문화대로, 자기가 그 당시에 텍스트를 기록함에 있어서 장르와 어떤 수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적어감에 있어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문화적 상황, 지리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온전하게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온전하게 성경을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아서 삶과 성경을 연결시켜줘서 결국엔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애를 써서 한 주 동안 애간장을 태우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경 개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전문인 영역은 목사님의 영역이고, 기본적으로 성도의 영역에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 개관이 저는 처음에 들어가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지리 자체가 제가 지리를 좋아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펼쳐진 성지는 우리 문화와 문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성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경의 이해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문화도 유사하게 창출되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지리, 문화, 그리고 고고학 등을 바탕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말씀 연구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떠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갈람산에서 본 예루살렘입니다. 갈람산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인지. 저 땅을 보면 아마 나올 텐데, 나오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층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층마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유행하는 토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질그릇 문양을 보면서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2000년, 3000년 전이라도 최소한 몇십 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같은 층에서 발견이 됐냐면은 오차가 10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이즈 같은 연대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왜 지층은 하나의 역사를 포함했는데 언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이 무너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져서 막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세계문 있잖아요. 세계문 21번이나 무너진 게 발견됩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지층을 보면.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한국은 이렇게 홍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장마가 와 오면 와 하고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장마비가 없어요. 장마비가 없으니까 도시를 쓸어가지 않아서 유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층을 보면 성경의 역사에 맞게 딱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2000년 정도까지 충분히 나온대. 2000년. 여기는 길 가다 차도 2000년이. 그래서 대부분이 3000년 정도까지 나오고 8000년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브람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온 글을 쓴 흔적도 있고,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다방면에서 생각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이 지역을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관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택하신 성지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삶,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보낸 이유는요, 큰 문명이 대륙 중간에 위치하여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땅을 복의 근원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계획은 수천 년간 아브라함, 다윗 등을 통해 이어오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 중에 복인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이루셨습니다. 특히 성경지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땅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지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복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가 보시면 한국이죠, 대한민국. 여기가 성경에 따니 요만큼의 유럽, 이집트,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죠,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000km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되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무튼 받기만 받던 그 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보석 같은 곳이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인 지리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자료가 바로 지리이기 때문이죠. 몇천 년 전에 그 땅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문화와 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유사한 문화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근동이라 불리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에서 일어났는데,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레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레반트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레반트는 십자군 시대 이후 동쪽이라는 뜻이 함축된 말로 해가 뜨다라는 프랑스어 리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유럽인들이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과 시리아를 지칭하는 지명이지만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나톨리아라는 말과 혼용합니다. 저도 어렵네요. 세계 4대 문명지 발생지 중 두 곳이 이스라엘의 남하고 북이 있죠.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아니지, 이건 오히려 상혁이가 알아야 되는데. 혹시 배웠니? 배울 거야. 아무튼 중요한 문명지를 남과 북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아시아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시아이고 나일강 유역은 아프리카.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문명과 두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다. 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역할도 했고요.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서쪽으로 가면 유럽의 헬라와 로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허브라고 그러죠. 한국에 유통 보면 택배, 막말로 진짜 택배 보면 중요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탁 흩어지잖아요. 한번 모았다가 전국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된 그 사건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이미 아시고, 거기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팍팍 해가지고 대한민국, 진짜 땅끝이 대한민국에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고대 근동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시아고요. 나일강 이집트 문명지역은 아프리카예요. 상역본 잘 들어요. 이거 진짜 저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그리스와 로마 문명지역은 유럽 이쪽. 이게 그 유명한 그레데섬, 디도가 갔던 그레데섬.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은 통틀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시내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넘어가고 그리스 로마 문명. 지금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그때 로마 문명 얘기가 나오죠. 네. 빌라도 충동 얘기하면서. 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새 문명이 중심이 되는 레반트,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로 삼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성경 기준을 보면 모든 대륙의 강대 세력조차 이 땅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 즉 복음을 완성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해 준비된 도구일 뿐입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보면 메소라는 뜻 그 단어는 중간이고요.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사장님 이거 주일학교 때 내가 얘기했지. 그게 여기요. 아무튼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두 강 사이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특징을 말해주는데요. 즉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의 주변을 말합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예. 나도 간만에 배우네요. 현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창세기 초반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요. 왕국 시대 후반기와 권력이 미치는 지방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근원을 둔 아람 사람으로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창세기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언서 대부분의 배경입니다.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상류에 머물렀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해당하는 바벨론 강변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회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훗날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은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흘러갔고 사도 바울은 이 징검다리를 가장 잘 이용한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특히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간을 이룬 두 강은 터키의 동쪽 아라라산이 있는 산지에서 발원해서요 남동쪽으로 흘러 페르시아만까지 흘러갑니다. 평양으로 흐르는 두 강은 바그다드에서 32km 이내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고대는 독자적으로 페르시아만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강 사이의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대도시는 모두 이 물길을 따라 세워졌고요. 그러므로 물길에 변하는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된 대표적인 도시는 유브라데스 강 남쪽으로부터 으르, 에렉, 바벨론, 하라 등지죠. 하라는 되게 우리 익숙하죠. 티그리스 강 연안에서 아갓, 갈라, 레센, 아수르, 니느웨와 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습니다. 남동쪽 지류의 카르케 강에서 흘러오는 중간에 한때 바사의 수도였던 수산도 위치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수산은 수사입니다. 북쪽의 아수르 제국은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대략 바그다드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뉘는데요. 두 사이에는 지형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차이도 심합니다. 바그다드 북쪽은 아수르 제국이 위치하던 지역으로 남쪽과 달리 높은 산지와 언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량은 남쪽보다 많아서 500mm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지독한 추위로 견디기 힘듭니다. 뭔가 내용이 점점 들면 들수록 얘네들 농지가 개간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추측이 되죠. 이런 지역들을 보면 중국에서도 봤듯이 거의 다 이제 밑에 잠깐 내려와서 약탈하러 가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겨울비는 좋은 초지를 만들어 유목민이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수르는 제국을 건설하고 부족한 양식을 제공해줄 남쪽 바벨론으로 통치권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에 기초한 유목민 정신은 넓은 제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수르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남하 정책을 폈는데 이때 중간 지점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인제뇌란 때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조선을 친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국제도로인 해변길에 위치했기에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복하지 않았는데 유다의 주요 도시들이 정복로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굳이 정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더 오랫동안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주요 도시로는 티그리스 강 중류에 위치한 아수르, 니느웨, 갈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건축 재료는 산지에서 목재와 석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서민은 남쪽 지방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남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여기는 등따숩고 굉장히 배부르고 비옥한 땅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60km 하류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태적물로 땅이 기름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운대에 속하여 강수량이 적으므로 주로 강계 농업에 의존했는데 지나친 강도의 녹음은 잡치, 염류를 집적시키기 쉬우므로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르 같은 도시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건축 재료는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을 신할 땅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구절이 이 지역의 건축 재료를 잘 말해줍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높은 산지의 눈이 녹으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들고 이집트와 달리 농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중부와 남부 사람들을 은환을 만들어 농사짓는 한편 도시를 세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홍수를 다룬 이야기로 유명하죠. 이는 모두 메소포타미아 자연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관계 농업은 풍요를 가져와 건축 재료와 사치품을 마음껏 수입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 위치한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풍요로 세상을 깨는 음녀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강과 습지에서는 생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으로 풍요로 양식을 얻어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진할 땅의 바벨탑, 수메르 문명, 아카드와 바벨론 문명은 이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장악한 기간은 짧았습니다. 결국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오래 지속되는데 풍요에 빠져 70년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물질 문명은 어떤 강력한 적들도 집어삼키는 힘이 있었고요. 알렉산더도 음료의 도시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은 헝그리 정신을 가진 메데와 바사에게 다시 또 정복당했습니다. 동쪽 바사 제국이고요. 메데는 앙메달다를 수도로 하고 산지를 중심한 사람 민족에 가깝습니다. 현재 쿠르트족이 메데 후예이고요.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는 에스더서를 보면 수사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페르세폴리스가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위 세 나라의 풍요순으로 바벨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입니다. 그러나 제국을 이루고 유지한 기간의 수는 바사, 아수르, 바벨론 순이라는 거죠.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그렸습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권력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헷 제국인데요. 아수르 북서쪽에 있던 헷 왕국은 수도는 하투샤라고 추정되는데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약 230km 떨어진 이곳에 화려한 문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헷 왕국은 블레셋으로 추정되는 해안 민족에게 온전히 개멸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헷 왕국을 이은 부르기아 왕국 이후에 이렇다 할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로마 시대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등지를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고요. 로마가 행정구역 묶은 갈라디아는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서쪽으로 소아시아 경계에 이르고 북쪽으로 흑해에 위치한 본도, 남쪽으로 거가가 있는 반발리아, 저도 어렵네요. 지진의 변에 따라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에 이르는 그냥 강범위한 지역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이렇게 보시면 상 이집트가 있고요, 하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헝그리 정신이 발휘하게 됩니다. 배고픈 상 이집트가 이겼어요. 또 하 이집트는 삼각주라서 워낙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낙동강이랑 비슷해요. 낙동강이랑 비슷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풍요를 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집트의 상이라고 하면 남쪽을 이야기하는데 지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워있죠. 보면은 동쪽이 위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북쪽이 위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동쪽이 위로 되어 있죠.
왜 북쪽이 위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나침반이 있어서 북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냥 해가 뜨는 동쪽이 북쪽처럼 위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하여서 동서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나일강인데 이 강을 따라 문명이 발달했고요. 나일강 문명의 주인공 역할을 한 이집트는 헤로도토스가 말한 대로 나일의 선물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계절풍 덕에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이집트 북쪽은 지중해이고 남쪽은 나일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을 사면기고요. 북동쪽은 시내 광야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사방이 바다 사망으로 둘러싸이다 보니 외적의 침입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보다 전쟁이나 외부의 침략이 훨씬 적었고요. 통일된 왕국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연대 계산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지리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면요, 레반트 지역이거든요. 네, 레반트 지역인데, 이게 지금 이게 왕유도로고요, 해안도로고요. 이렇게 보시면 해안도로고요. 그러니까 상륙이랑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우리 그때 야곱이 울면서 도망 왜 이 길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느냐, 여기를 지어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해안도로가 잘 뚫려 있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무튼간에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나도 김석현. 지형적 특성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큰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인데, 북쪽부터 산맥이 해안을 따라 시리아 서쪽으로 연속해서 내려오다가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산맥이 만나는 헤르몬산에서 꼭 시점을 이루는데요. 이 글씨가 좀 가까이 잘 보이면 좋을 텐데, 이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요르단이라 써있고 여기 시리아라고 써있고 지금은 이라크 이렇게 조금씩 써있거든요. 보고 참고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의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스라엘로 흘러 요단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흘러 바라다 강에 이르게 되는데요. 북쪽으로 흐르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오렌테스 강이 되어 안디옥을 적십니다. 아마누스 산지는 시리아의 북쪽 경계입니다. 이 산지의 서쪽으로 가면 갈리기아 다소에 이르러 현재 터키 동부로 갈 수 있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주로 사용한 길입니다. 아마누스 강에 이르기 전에 알레포에서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해변길의 연장이지요. 중요 도시로는 레바논 해변 쪽에 고대 바알 신화 내용이 발견된 우가릿과 시돈 족속이 살던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이 두 도시를 합쳐 페니키아, 그러니까 베니게라고도 불렀습니다. 산맥 동쪽에 위치한 내륙에는 해변길이 지나면서 북쪽으로 안디옥, 알레포, 에블라, 하맛, 팔디라, 다메섹 등지가 유명하죠. 무역로로는 이집트에서 해변길을 따라 다메섹까지 올라와 다메섹, 다드몰, 말이 바벨론으로 연결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다메섹, 에블라, 알레포, 갈그미스, 하란으로 향하여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는 침엽수고요. 이 백향용 때문에 비블로스 항구가 발전했고요. 두 산맥 사이에 위치한 베카 계곡의 중심 도시로는 바알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 해당되는 권역의 주도권은 주로 아람 사람들이 잡았고요. 그러나 서쪽 서해안가는 베니게인이 거주했고요. 농사에 적합하지 않는 자연환경은 자연히 해상무역을 발전시켜서 페니키아 문명을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하니발도 베니게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성경은 이 지역의 역사 손서를 존중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레반트 중 가나안 땅은 대륙과 문명 사이에 위치하여 교량 역할을 했는데요. 고대 문명 발상지인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했습니다. 동쪽은 사막, 서쪽은 해안으로 이루어져 이스라엘로 교통이 집중되었고요. 이에 유럽에서는 그리스인, 로마인, 십자군 등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열방에 둘러싸인 땅입니다. 그래서 작은 땅일지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중요하고요. 큰 힘들이 탐을 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거민들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훈련하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경계는 일단은 보면요, 지역의 경계는 지리적인 경계와 거주지 경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를 이상적인 경계로 생각을 해왔어요, 사실. 네. 근데 북쪽의 경계는 한정하기가 어렵고요. 오늘날 시리아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형적 통합체를 이루어왔고, 북쪽 경계 지점으로 표기된 하맛은 다메섹과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현실적인 거주지 경계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실제 경계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베까지, 동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지중해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작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 50개의 독특한 지형을 가진 지역으로 이루어졌고요. 지형적으로 다양성, 분할, 격리 등이 종종 그 주변 땅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 지파의 거주지, 지형 등 특징 등을 참고해서 구분되었는데요. 먼저 지명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단 동편의 증거에 무더기를 쌓고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길르앗이 유래를 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12 아들 후손이 분배받은 땅은 12지파에서 따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경은 동쪽을 앞이나 위로 보는데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을 앞이에요. 위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조상 덕에 가장 안전한 여기군요. 여기가 산지예요. 이렇게 보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는 남쪽의 넓은 땅 중 네게브를 시므온에게 주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의 형제 므낫세에게 북쪽을 내주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이권이 겹치는 왕춘지대에 지금 보면 베냐민 보이시죠? 왕춘지대 약한 베냐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냐민과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구에 분배받지 못한 약한 지파들은 모두 북쪽으로 갔습니다. 가장 북쪽 땅은 납달리 지파가, 나사렛에 속한 지방은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사갈 지파가, 악고 평야는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거기에 단 지파가 블레셋에 밀리면서 헤르몬산 아래 요단강이 터져나오는 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북쪽에 5개 지파가 몰려있기에 지파를 구분하여 부르기 애매하므로 그 땅 혹은 그 지역이라는 뜻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요. 한국말로는 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 단어로 부르자면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갈릴리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하대요. 그래서 지파 구분을 기초로 가나안은 남북으로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산지, 해안평야, 요단계곡, 요단 동편이 그것입니다. 중앙산지는 네게브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의해 크게 3등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길라앗입니다.
지역 이름은 1차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남방은 시므온 지파가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어서 예전부터 부르는 지역 이름은 네게브를 사용했고요. 남쪽 유다 산지는 유다 지파 땅에서 유래했고, 에브라임 산지는 베냐민과 므낫세 땅을 일부 포함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래합니다. 가장 북쪽 산지는 확실한 지파 이름이 없어서 그 땅, 그 지역으로 뜻을 가진 갈릴리가 되었고요. 요단강 동편쯤은 2개 반지파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야곱이 정하여 준 갈르엣이라고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저자마다 지역 구분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을 둘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 평지와 네게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신명기 1장 7절이고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의 온 땅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서 11장 16절이고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를 도로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로는요 이렇게 해변길이 있고요. 요게 족장의 도로고요. 왕의 대로입니다. 남북도로인데 해변길은 남북도로에서 으뜸은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고 후에 해변길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이 이 5개의 도시를 먹은 다음에 이 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서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요. 남북도로에서 으뜸은 해변길이고요. 이집트, 가사, 해안평야, 아벡,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 와디 아르베, 갈릴리 바다, 홀라 분지, 다메섹은 여기쯤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바벨론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한 길이죠. 해변길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길이 있고요. 해변길은 근동의 여러 문화권을 연결했고요. 때로는 군사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 영토 확정을 위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유일하게 사용한 통로 유대했고요. 이런 이유로 이집트는 영토 확정이나 자신의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해변길을 따라 수비대를 두었고요. 때로는 그 지역이 북쪽 가나안과 수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왕의 대로, 여기 보시면 왕의 대로 이렇게 좀 잘리는데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이렇게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갔을 때 이용했을 때 쓴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왕들에 의해 건설된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에랏, 에돔, 모압, 암몬, 길앗, 바산, 다메섹, 바벨론으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족장의 도로는요, 두 국제 도로보다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도로가 바로 족장의 도로입니다. 비록 국제적인 길은 아니지만 유목민이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족장의 도로이죠. 이 도로는 세겜, 이쪽이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실로, 베델,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에세바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 등이 성경 인물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길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산지거든요. 여기가 유다 산지고 여기가 에브람 산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도로가 있는데요. 남북 도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아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특이 지역 외에는 동서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지역은 길앗, 벳산, 이스라엘 해변길이고요. 분화, 아담, 디라, 세겜, 사마리아 해변길, 그다음에 아못, 여리고, 라마, 벳호론, 아알론, 용바,
그다음에 보스라였고 아랍 브에셀의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로 있는 4개 도로 이스라엘 골짜기의 길, 에브란 산지 길, 베냐민 산지 길, 네게불 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저 퀴즈 본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있고요. 해변길, 족장의 도로, 왕의 대로, 통서 도로 이렇게, 그리고 주요 평야들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구약 장들도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가 출애굽이 좀 잘리네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아하, 군사.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그랬어요. 이거 한 30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기후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여름이고요, 우기가 겨울로 나뉩니다. 이 중간에 전환기적인 계절이 있는데, 기후는 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 동쪽은 광야이기 때문에 비구름은 서쪽에만 불고요, 동쪽에서는 아라비아로부터 건조하게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 서쪽이나 북쪽에 부는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서쪽 부분에 비를 내리죠. 많이 들어본 건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비 때문에 유대 산지의 서쪽은 우창한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여우나 곰, 사자 등이 살고요. 하지만 동쪽은 우창한 숲을 이루고요, 그 숲에는 여우나 곰, 사자 등이 동쪽 우기는 겨울에 흙뿌리듯 내릴 뿐만 아니라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유대 광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비로 인해 풀이 자라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요. 계절 구분은 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동에서는 비가 오고 그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스라엘도 우기를 중심으로 계절이 구분됩니다. 봄은 전이 계절 4월에서 5월로, 늦은 비는 말꽃이라고 하는데 내려서 추수 전에 마지막 수분을 공급하는 시기고요. 6월절은 첫 열매인 아몬드,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나오는데 수확하는 시기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나 21도에서 23도 정도 되고요. 때로는 동남의 바람은 뜨겁고 먼지가 많은 날씨를 만듭니다. 이런 날씨를 한신이라고 하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라고 부르고요. 1년 중 50일가량 나타납니다. 풀과 꽃은 여전히 있으나 곧 말라버립니다. 여름은 오랜 건기로 이어지고요. 5월, 10월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여름에 곡식을 수확하는데 이 시기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공기층은 매우 안정되며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에 물이 많이 필요하나 샘물과 우물, 몇몇 작은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은 요단 계곡의 기온을 49도씨, 예루살렘은 40도씨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오후 2시에서 3시에 서쪽에서 규칙적으로 시원한 바람을 몰고 와서 밤에는 이슬이 내리기도 합니다. 7, 8월에는 포도 수확을 시작으로 여름 과실을 거두고요. 가을은 전이 계절로 감란, 포도, 기타 과일과 견과류 열매를 수확합니다. 첫 비가 내리는 이 시기를 숫꽃이라고 부르고요. 숫꽃 15일 전은 신년이 시작되는 나팔절입니다. 이때 파종을 하고 우기, 즉 겨울 동안 곡식이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계절이죠. 겨울철 우기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는 땅의 물 저장고를 채웁니다. 소나기는 주로 강한 바람과 추위를 동반하고요.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폭풍 후에 밖에 나가면 비에 젖은 생쥐 모양이 되기 십상이고요.
산지에 내리는 쌀아기 눈이 내립니다. 예측할 수 없게 궂은 날씨와 맑은 날씨가 엇갈립니다. 무기에는 춥고 습하고 살아가기 힘들지만 이때 내린 비와 눈이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여름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겨울 중반에 들어서면 강야조차도 푸른 초지 그 다음에 여름에는 북풍에는 이제 겨울에 비를 동반하는 찬바람이 불고요. 남풍 여름에는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고 동풍 봄 가을에는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요. 서풍으로 여름 시원한 바람 겨울 비 동반을 합니다. 요거는 가이사레 빌립보의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결과 시냇가의 나무는 무성하지만 산에는 풀이 나지 않아요. 반면에 겨울에는 비가 와서 풀이 나지만 추위에 낙엽이 져서 숲은 또 행해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훈련 혹은 징벌에는 비와 이슬을 거두시고요. 결정적인 징계는 외래 침략한 땅에서 추방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은 강을 이용한 수리시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 후기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샘은 말라서 건긴 여름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 앞에 하나님의 훈련은 두 가지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가을이 이른비가 되고 겨울비가 장마비가 되고요. 늦은 비가 오면서 봄에 늦은 비가 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요가 나오는데 이거입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내리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질과 지형인데요. 이스라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덮여 있으나 석회암의 강도가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지형이 발달됐는데요. 석회암은 다른 돌보다 자르기 쉬워 돌로 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반면에 나무가 귀했는데 가장 귀한 집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금 궁전이 있고요. 특이하게 갈릴리 지방 북쪽 바산 지형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비슷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 북쪽은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맷돌의 주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도차가 크고요. 헤르몬산은 2814m인데 염해는 마이너스 410m입니다. 거리로는 차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3, 4월에는 가면은 염해에서 해수욕을 하고 헤르몬산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고도 차이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별로 안 와서 동쪽에 집을 지으며 수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진으로 무너져 흙먼지로 덮여있다가 고고학 발굴 때 발견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쿰란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000년이 지났어도 건조한 모래에 파묻혀 있어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 유물이 발견하면 큰 이슈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년 전 유물은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8000년쯤 되어야 진짜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인데 8000년 전 유물이며 여리고성은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먼지에 덮여 있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지중해 주변에 연석회암 모래들이 있고 산지 위에는 강한 석회암이 주로 있습니다. 산 위가 평평해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여기 형성되었고요. 광야 쪽으로는 풀이 조금 나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서쪽에는 과일 농사와 보리와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고 다윗은 광야에 나가 목자 생활을 했고요. 베들레헴 바로 옆 도시가 드보아입니다. 드보아의 선지자인 아모스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둘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산 능선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보아, 헤브론, 세겜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는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석회암은 강 알칼리성 물을 만들어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간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 산성이 강한 위가 상하게 되고요. 혈관에 막히는 하지 정맥류가 자주 일어나므로 산성으로 중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레몬나무와 포도나무가 잘 되게 하셔서 강 알칼리성 석회화물을 중화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물만 먹으면 위장병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목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업은 농사와 목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면은 잘 보여주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갈라나무와 꿀의 소산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농업은 신명기에서 나타나는데요. 가나안의 7가지 대표 식물이 나오는데 지역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곡식은 주로 평지와 계곡에서 재배하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란, 꿀은 산지에서 키웁니다. 꿀은 대추 야자입니다. 그냥 막 버리면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산지에서 키우고요. 비록 생계를 위해 곡식이 중요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주 생산품은 가실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 종종 성경에서 언급되죠. 초목이 젖과 꿀의 근원이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가축을 포함한 달콤한 과일, 곡식 등은 고대 이스라엘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젖과 꿀 중 젖에 해당하는 것이 목축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같이 모두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의 기준은 가축의 숫자와 관계있고요. 사실 이스라엘 많은 땅은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목축에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광야, 바산 지방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농업의 특징은 요 구절을 보고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때가 봄이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름이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하면 가을이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겨울이고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한 건데 사계절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계절이 안 타는 게 목축인데 그마저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리는 봄, 포도를 수확하는 여름, 감람을 따는 가을, 방농사가 가능한 겨울, 사시사철 농사가 망했어요. 계절을 타지 않은 목축까지 피폐한 그때에 여호와의 소망이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에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이 와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성경을 이해가 되는 그런 군데 요소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다음에 생각 주머니 속에 심어졌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그나마 진짜 계절도 안 되는 목축마저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복음 붙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